화장실에서 시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일찍 집에 돌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너무 무서워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고 뛰쳐나왔다. 엄마는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 요즘은 꼭 안전에 주의하라고 하셨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범인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발견되지 않고 있을까요? 엄마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여기는 에이야 구만의 유튜브 채널이에요.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수배 중인 위험한 범죄자입니다. 8시간 전 나는 세 번째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소년을 죽인 후 나는 평소처럼 욕실에서 문제를 처리했는데 오늘은 어머니가 퇴근을 일찍 하셨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화장실을 쓰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시신을 처리하고 장바구니에 넣어 가져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내가 다니는 대학은 집과 가까워서 매일 집에 들렀다. 평소에는 붐비던 엘리베이터가 오늘은 한산했다. 시체가 발견된 모양인가? 너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건가? 계단을 내려가니 리 씨는 손자와 함께 장기두기를 좋아하고 왕 씨는 손녀를 데리고 광장에서 춤추기를 좋아하며 추 씨는 쌍둥이 남매가 무언가를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다. 아이고, 아침 일찍 밥을 짓고 있는데 또 아이가 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맞아. 우리 집 모퉁이에 있는 버려진 병원에서 발견됐다고 하던데 옆집 소년. 겨우 4살짜리 맞지? 그 범인은 정말 변태야. 아이들을 노리는 전문범이라서 우리 집 사람들은 모두 걱정돼서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지도 못하겠어. 맞아. 이런 사건들은 모두 아이들이야. 우리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해. 예방이 치료보다 낫지. 맞아요. 어이, 정씨, 또 학교 가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나가면서 추 할머니가 밤에 아르바이트하고 돌아올 때 안전에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는 더 밝게 웃었다. 지금 나보다 더 안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차라리 자기 자식들 걱정이나 하세요. 오후에 수업이 없어서 평소처럼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 오늘은 손님이 꽤 많아서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갔다. 동네에서는 이미 경찰이 돌아다니며 물어보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손에 든 노트북 가방을 살짝 들어 올리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한 젊은 경찰관이 다가와 물었다. 여기 주민이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집은 저기 앞 건물에 있는데. 무슨 일인가요? 주민이요. 그럼 잠시 이쪽으로 와주세요. 저희가 조사를 좀 해야 합니다. 네? 경찰관님, 꼭 협조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위험한 범인을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범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나이 들어 보이는 경찰관이 듣고는 다가와 물었다. 이분이 저희 팀장 리 팀장님입니다. 아까 그 젊은 경찰관이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가 나를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날카로운 눈빛이 매우 싫었다. 그는 젊은 경찰 앞에 걸어와 질문을 반복했다. 어떻게 피해자들이 모두 해를 입었다고 알 수 있나? 그 작은 실수만으로도 그가 흥분하기에 충분했나? 나는 입술을 꽉 다물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TV에서 보도하지 않았나요? 게다가 오늘 우리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이 사건에 대해 말씀하셨고 분석할 사건으로 활용하셨으니 당연히 알고 있었죠. 리 팀장은 내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 싫은 눈빛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나는 남자들이 나를 훑어보는 시선을 가장 싫어한다. 이름이 뭐야? 정혜. 저는 옆에 있는 정법대학교 형사수사학과 2학년 학생입니다. 형사수사학과요. 그럼 우리 동료라고 봐야겠네요. 리 대장님, 너무 겸손하십니다. 저는 아직 문 밖도 나서보지 못했는데 감히 대장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겸손하네요.
리 팀장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나를 평가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게다가 당신 집 근처에서 당신은 전혀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네요.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지자 나는 문득 나중에 내가 형사 경찰이 되면 그 눈빛이 그렇게 싫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경찰, 형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이성을 유지하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실을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곧법 집행관이 될 사람의 확고한 태도가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내 눈을 응시했고 나는 내 트레이드 마크인 미소를 지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3시에 놀이터에서 아이들 그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7시쯤엔 어머니도 집에 오셨죠. 나는 그가 내가 6시부터 7시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가 실종된 시점은 아마도 오후 2시쯤이었을 테니 그가 직접 조사해봐야 흥미로울 일들이 많을 것이다. 리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에게 신호를 보내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찾아뵐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전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앞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시선이 여전히 따라오는 것을 느끼며 나는 이 노련한 경찰관을 조금 존경하게 되었다. 실력이 있구나. 하지만 뒤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앞을 밀어내듯 그가 동의할지 모르겠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마침 2명의 경찰관이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그들이 위층으로 올라가 물어볼 줄 알았더라면 아래층에 있던 그 팀장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와 맞서 싸우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았다. 나는 평소보다 더 크게 웃었다. 대장님, 정의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리 대장은 각층의 출입구를 응시하며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다. 말하기 어렵네요. 적어도 그는 겉모습만큼 단순하지는 않아요. 밤 10시 나는 욕실에 누워 몸을 담그고 있었다. 원래 매끈했던 어깨에 갑자기 붉게 부어오른 자국이 생겼는데 분명 내가 손을 쓸 때 그 아이가 한 짓일 것이다. 어린 나이인데 힘이 그렇게 세다니 다음에는 방심할 수 없겠어. 소혜, 샴푸 다 떨어졌지. 문 밖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선반을 올려다보니 정말 다 떨어진 것이었다. 네? 엄마.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가져다 줄까? 아니면 바닥에 내려놓을까?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엄마는 매우 꼼꼼한 분이라 어깨에 상처가 보이면 큰일이었다. 엄마, 문 앞에 두세요. 나중에 제가 가져갈게요. 엄마가 살짝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 물건이 살며시 바닥에 내려지는 소리가 났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듣고 나는 샴푸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욕조에 누웠다. 이번 범행은 너무 오래 기다렸다. 어쨌든 천시지리 인화의 상황을 얻는 것은 너무 어려웠다. 목욕을 마치고 부모님 방을 지나 내 방으로 가는데 그들은 아직 잠들지 않고 이번 사건에 대해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지금 마음속의 평화를 즐겼다. 다만 이번에는 얼마나 더 평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침 8시 생체 시계에 따라 일어났다. 오늘은 수업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없었지만 아침에 어린이집에서 조교를 해야 했다. 편안한 운동복을 찾아 입고 밖으로 나갔는데 복도에서 쌍둥이를 데리고 있는 추 씨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구씨.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가시나요? 나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네? 맞아요. 마음이 조금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두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자고 계속 조르거든요. 추 씨가 한숨을 쉬며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오늘도 어린이집에서 조교로 일하러 가시나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네요. 추 씨가 다시 편안한 어조로 내게 말을 걸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이들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래, 너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엄마로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야. 주 씨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고 뭔가 말하려고 하던 참에 그녀의 막내 아들이 갑자기 내 신발을 밟고 혀를 내밀며 내게 삐죽거렸다. 정말 역겨웠다. 아, 샤오. 빨리 사과해. 주 씨가 급히 말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귀찮았다. 나는 괜찮다고 손짓하며. 마침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밖으로 나갔다. 걸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9035. 구샤오. 대장님, 오늘 신고한 사람이 또 전화해서 왜 조셴을 체포하지 않았냐고 따지더군요. 소등은 리 대장이 돌아오자마자 그 성가신 신고자에 대해 급히 이야기했다. 그냥 자세히 설명해주면 돼. 리 대장은 한숨을 쉬었다. 이번 범인은 매우 신중하고 교활해서 시신 전체를 산소가 함유된 세제로 씻어냈기 때문에 루미놀 반응조차 없었다. 산소 함유 세제는 일상생활에서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라 기본적으로 추적할 수 없었다. 3명의 피해자는 모두 실종된 후 살해되었으며 모두 목이 졸려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성폭행 흔적이 있었기에 경찰은 성적 변태 성향을 가진 자들을 의심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로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경찰은 성폭행 전과가 있는 석방자들을 우선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 어젯밤 한 여성이 용의자를 목격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실제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였으나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신고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리 팀장은 그녀에게 왜 조셴이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명확히 대답하지 못했다. 리 팀장은 이 어머니들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근거 없이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경찰이 그를 아직 체포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대장님, 오늘 오후에 무슨 발견이 있으셨나요? 덩 소장이 다가와 물었다. 리 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단서 하나도 없어요. 3 피해자가 모두 남자아이라는 점 외에는 전혀 공통점이 없어요. 이건 정말 정신병적인 변태가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상관이 이 사건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하면서 빨리 해결하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야. 리 팀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밖에 나와 놀고 있구나.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멀리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통통한 몸매에 2갈래 머리를 묶은 한 소녀가 짧은 다리로 뛰어다니고 있었다. 정말 사랑스러웠다. 갑자기 옆에 있던 남자아이가 손을 뻗어 소녀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소녀는 맞서 싸울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남자아이는 오히려 웃으며 소녀에게 물었다. 너 재미없어. 즐겁다고. 네가 죽어도 아주 즐거울 거야. 나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소녀의 엄마가 달려와 소녀를 안고 가는 것을 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 씨도 달려와 소년을 안고 갔다. 그게 바로 주샤오였구나. 나는 일어나 장바구니를 끌고 시장에 갔다. 한번 진정되었던 마음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보아하니 나는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야 할 것 같았다. 생각하며 돌아가는데 뜻밖에도 그 싫은 리 대장을 마주쳤다. 그런데 왜 그가 우리 집으로 온 걸까? 의심을 배제했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면 뭔가 발견한 건가? 손바닥에 식은땀이 나는 것을 느끼며 나는 손을 꽉 쥐고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리 대장님, 또 뵙게 되었네요. 리 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며 말했다. 정혜, 무슨 일로 이렇게 늦게 돌아왔나? 아르바이트 하다가 할인된 채소 좀 사러 왔어요. 나는 말하면서 손수레를 열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리 대장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주민이 신고해서
저희가 몇 가지 조사하러 왔습니다. 리 대장의 시선이 장바구니와 나를 오가며 멈추지 않았다. 무슨 발견이 있으셨나요? 나는 궁금한 척 물었다. 무의식적으로 손바닥을 꽉 쥐었다. 혹시 누군가 뭔가를 본 건가? 리 대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 장바구니 자주 쓰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퇴근이 늦으셔서 제가 주로 장을 봅니다. 가끔 신경 쓰지 않고 많이 사면 손수레를 이용하는 게 더 수월하거든요.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다. 이 카트가 이렇게 크면 아이를 태우는 것도 어렵지 않겠지. 리 대장의 눈빛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내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가능할 겁니다. 리 대장은 계속 내 눈을 응시했다. 그가 내 허점을 찾으려는 것임을 알았다.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안타깝게도 나도 형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이런 작은 수법은 내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리 대장은 웃으며 요즘 안전에 유의하세요 라고 말하고는 몸을 기울여 내가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이 팀장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조심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지나갔다. 지금 나보다 더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뒤에서 여전히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할 테니까. 문 밖에 서 있던 리 대장은 단일문 안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대장님, 아직도 정의를 의심하시나요? 소등이 다가와 물었다. 말하기 어렵지만 나는 항상 이 청년이 단순하지 않다고 느낀다. 리 대장은 한숨을 쉬었다. 대장님, 아이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샤오동은 전화를 받고는 급히 리 대장의 사무실로 달려가 보고했다. 남자아이인가요? 리 대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냥 장난꾸러기 아이이길 바랐다. 이건 아니지만 학부모님이 로비에 계십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녀를 먼저 신문실로 데려가세요. 제가 곧 갈게요. 리 대장은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고 아이가 무사하기를 바랐다. 신문실에 들어서자마자 리 대장은 무기력한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 누구나 두려워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순찰을 담당하는 팀장입니다. 아이가 실종된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리 팀장은 여성 맞은편에 앉아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꼭 도와주세요. 저는 장화입니다. 실종된 딸은 소다오이고 올해 4살입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새로 산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하교 후 아이를 데리고 안양 슈퍼마켓에 가서 채소를 사고 모래밭에서 잠시 놀았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이가 사라져 있었어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장화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안양 슈퍼마켓. 3명의 남자아이들도 모두 안양 슈퍼마켓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리 대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아이가 무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울지 마세요.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났는지 같은 거요. 티엔덩이 급히 위로했다. 길가에서 청소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한 남자가 제 딸을 데려갔다고 하더군요. 분명 그 성범죄자일 거예요. 왜 그자를 잡지 않나요? 흐흐. 제가 이 아이를 갖기 위해 몇 번이나 시험관 아기를 했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전혀 모르시네요. 장화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다. 소등 2명은 모래사장에서 수색하고 2명은 나와 함께 안양 슈퍼마켓으로 가. 리 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양 슈퍼마켓. 거기서 뭐 하려고? 빨리 내 딸을 찾아. 네가 내 말 듣고 그 성범죄자를 잡았더라면 내 아이가 실종되지 않았을 거야. 왠지 장화는 안양 슈퍼마켓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감정이 격해졌다. 리 대장은 대답하지 않고 눈짓으로 샤오덩에게 신호를 보냈다. 샤오덩은 즉시 의도를 알아차리고 말했다. 아이,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 휴대폰을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요. 여자는 다시 화가 나서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럼 저희 수색에 도움이 되도록 집에 가서 바로 가져오시죠. 샤오덩이 차분하게 말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경찰을 따라갔다. 리 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가자. 나와 함께 안양 슈퍼마켓으로 가자. 대장님, 왜 바로 안양 슈퍼마켓을 생각하셨나요? 아이가 마지막으로 실종된 장소는 모래사장 아니었나요? 소등이 궁금해 물었다. 우리가 예전에 수사했던 것들 기억나? 리 대장이 진지하게 물었다. 기억합니다만 아무런 결과도 없지 않았나요? 샤오동은 여전히 의아해했다. 아니, 우리가 한 사람을 놓쳤어. 누구요? 리 대장은 아무 말 없이 샤오동을 바라보았다. 아, 우리가 매번 우연히 정희를 만났잖아. 평소처럼 나는 카트를 밀고 채소 코너로 갔는데 왠지 오늘은 평소처럼 사람이 많지 않았다. 나는 아무 채소나 몇 가지 골라 계산대로 갔는데 뜻밖에도 여기서 옛 친구를 만났다. 정혜 또 만났네요. 샤오덩이 열정적으로 인사했다. 리 팀장님, 정말 우연이네요. 나는 속으로 궁금해했다. 지난번에 슈퍼에서 만난 건 내가 일부러 그랬는데 오늘은 우연히 만난 거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수업 없어요. 왜 이렇게 일찍 채소를 사러 왔어요? 리 대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라서 맛있는 밥을 해드릴 준비를 하러 왔어요. 나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여러분은요, 또 수사하러 오셨나요? 소등이 말하려던 찰나 리 대장이 재빨리 말했다. 그렇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 목격자가 있어서 다시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숨이 멎을 듯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범행을 저지르는 걸 누군가 목격한 건가? 갑자기 쿵 하는 큰 소리가 우리 대화를 끊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어느 말썽꾸러기 소년이 진열대를 넘어뜨린 건지 보았다. 정말 짜증나. 가게 직원이 서둘러 달려와 치우는 동안 그 꼬마는 여전히 장난을 치고 있었다. 직원이 큰 소리로 누구 집 아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바로 주샤우였다. 역시 짜증나. 고개를 돌려 찾아봤지만 아이의 가족은 보이지 않았다. 혼자서 뛰쳐나온 걸까? 마침 이 두 명의 짜증나는 경찰관들로부터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경찰관들에게 살짝 사과를 하고는 서둘러 달려갔다. 나는 몸을 숙여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물건을 던지고 있었고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 엄마는 같이 안 가. 나는 부드럽게 묻는 척했다. 주샤우가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나를 보고는 다시 무심코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이건 망가졌어. 그만해. 나는 부서진 초콜릿 바를 주어 아이에게 말했다. 누가 감히 나한테 명령해.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 꼬맹이였다. 말 잘 듣는다면 이걸 사줄게. 어때? 나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요? 초콜릿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추샤우의 통통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물론이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점원에게 이 아이는 이웃집 아이라고 설명하고 내가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점원은 내가 망가진 음식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하자 동의했다. 그래서 나는 초콜릿 값을 지불하고 추샤우를 데리고 문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두 경찰관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정혜, 네가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할 줄이야. 리 대장이 비꼬는 어조로 물었다. 아이들은 가장 순수한 존재들이잖아요. 게다가 그 아이가 일부러 물건을 망가뜨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 엄마는 바쁘실 테니 제가 데려다 드리면 되잖아요. 우리 이웃이잖아요. 나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곁에 있던 추샤오는 즐겁게 초콜릿을 먹고 있었다. 정말 먹는 것밖에 모르는 바보 같아. 몇 마디 말하고 나는 추샤오를 데리고 갔다. 가는 길에 경찰이 도대체 어떤 증거를 잡았는지 계속 생각했다. 오늘 그 둘은 준비를 한 것 같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 같지는 않았다. 저기, 나 집에 가기 싫어.
추샤오가 내 손을 뿌리쳤다. 왜 그래? 나는 궁금해 물었다. 부모님은 저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은 저를 집에 혼자 두고 몰래 여동생을 데리고 놀러 갔어요. 부모님이 항상 그런가요? 네? 나는 통통한 얼굴로 웃고 있는 소년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의 충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우리 집에는 간식도 많고 게임기도 있는데 놀러 올래? 내가 달랬다. 정말요. 가고 싶어요. 엄마가 평소엔 게임 못하게 해요. 소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정말 집에 안 가도 돼. 그들은 항상 아주 늦게 집에 오고 집에 와도 내 방에 들어와 보지도 않아요. 내가 죽어도 그들은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소년이 갑자기 격앙되어 말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죽음에 대해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다. 그럼 지금 우리 게임 하나 하자. 무슨 게임이에요? 추샤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숨바꼭질, 숨바꼭질. 그래, 내 채 숨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도 모르게 몰래 집까지 데려다 줄게. 성공하면 네가 이긴 거야. 집에 가서 뭐로 보상해 줄까? 정말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할까요? 시작하자.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추샤우가 스스로 지퍼를 당겨 차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 아이는 내게 즐겁게 웃어 보였다. 나도 즐겁게 지퍼를 다시 당겼다. 이번에는 이렇게 쉬울 줄이야. 나는 책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추샤우는 우리 집 카펫 위에 앉아 시끄럽게 게임을 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먹다 남은 과자 포장지가 흩어져 있었다. 나는 일어나서 아픈 어깨를 쭉 펴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시계를 보았다. 5분이 지나면 5시. 좋은 시간이다. 나는 거실로 가서 TV를 껐다. 추샤우가 즉시 화를 내며 왜 그러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돌아갔고 그 아이는 당연히 나를 따라 들어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즉시 밧줄로 그를 묶었다. 나는 작고 가냘픈 아이가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며 내 손의 힘도 점점 더 세져갔다. 불과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완전히 저항을 멈췄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5시였다. 아이의 목을 만져보니 역시 움직임이 없었다. 정말 다행이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속의 평화를 느꼈다.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 처리를 마친 후 나는 시체를 장바구니에 실어버리러 갔다. 이번에는 얼마나 지나야 발견될지 모르겠다. 돌아오는 길에 마당에서 사람을 찾고 있던 주 부인을 마주쳤다. 오늘 이렇게 일찍 돌아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분께 말씀드려야 할까? 물론 아니다. 나는 수레를 끌고 집에 돌아왔고 엄마는 막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장 보러 간다고 안 했어. 소희야. 이 카트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깜빡했어. 밖에 나가서야 생각났어. 그래서 아무것도 사지 않고 바로 돌아왔어. 나는 미안하다는 듯 웃었다. 엄마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랐다. 얼굴이 왜 그래? 엄마가 다가와서 물었다. 엄마가 말하지 않으면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이때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급히 거울을 보러 갔는데 원래 하얗던 얼굴에 얇은 붉은 자국이 생겨 있었다. 망했다. 분명 추샤우가 긁은 거다. 아까 그 아이 손톱을 깨끗이 씻겼나? 안 그랬다면 그 아이 손톱 틈에 내 살점이 남아있지 않을까? 순간 기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사흘 후 역시 화창한 아침이었다. 지난번 추샤우 사건의 부주의로 인해 며칠 동안 나는 늘 불안해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나는 아이를 땅에 묻었기에 당분간 시신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아이가 발견될 때쯤이면 이미 뼈만 남았기를 바란다. 나는 침실로 돌아가 커튼을 치고 목욕을 하려 했는데 멀리서 경찰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이 건물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전 추샤우와 관련된 수사는 모두 끝났고 TV에서는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다. 그들이 복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럴 리가 없다. 분명 아닐 거야. 그들은 아마도 추샤우의 어머니를 찾아 상황을 묻기 위해 온 것일 뿐. 그렇게
빨리 찾을 수는 없을 거야. 나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밖에는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다. 정예,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리 대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 말을 했다. 나는 그가 증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왠지 모르게 나는 갑자기 안도감을 느꼈다. 결국 끝이 나는구나. 시문실에 앉아 내 마음은 드물게 평온했다. 눈부신 신문실 조명을 마주하며 나는 숨김없이 내가 한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눈부신 빛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 정말 좋았다. 정예, 할 말 더 있나? 리 대장이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그가 내가 정말 잔인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리 대장님, 제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은 그 세대에 저 혼자 딸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저를 무척 귀여워했습니다. 저는 모두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매우 믿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믿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6살이 되어 학교에 다닐 때까지요. 같은 반에 저를 항상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제 물건을 빼앗기만 했지만 점점 더 심해져서 제 손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괴롭힌 후에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너 재미없어. 저는 선생님과 부모님께도 말해봤지만 그땐 어렸던 터라 그들은 항상 그냥 친구들끼리의 장난이라는 이유로 넘어갔고 제가 말할 때마다 그 아이는 전보다 더 심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게 되었다. 중학교에 막 입학한 겨울, 학교에서는 보통 저녁에 자습 시간이 있었지만 그날은 눈이 내려 일찍 하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이 없어서 가족에게 연락해 마중 나오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 걸어서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하교할 때 그 아이가 저를 찾아와서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하며 사과 선물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이 좀 커서 제가 따라가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그가 계속해서 부탁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것 같아 따라갔지만 그게 내 평생의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사람을 거의 없는 호숫가로 저를 데려가 갑자기 저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말하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날 밤 호숫가는 정말 추웠습니다. 얼굴과 몸에 쌓인 눈송이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만 기억난다. 그 후 내 얼굴에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그가 정말로 영상을 유포할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타협했다. 3개월 후 나는 엄마와 서로 껴안고 울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 후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그 자식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그를 처절하게 추궁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와 그의 부모님은 마치 우스운 광경을 보는 듯 차갑게 우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부모님이 조금 진정되자 그는 차갑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 이건 네가 자발적으로 한 거 맞지?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화가 나서 손을 쓰려 하자 그의 엄마가 냉정하게 말했다. 너희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를 보는 건 정의가 아닐까? 이 말이 나오자 모두 침묵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모두가 네가 성폭행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린 소년인 네가 앞으로 어떻게 평온하게 살 수 있겠어? 이 말을 듣자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다. 결국 이 일의 해결책은 그 가족이 나에게 3만 위안을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었다. 나는 아직도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나를 껴안고 울던 모습이 생생하다.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환경을 바꾸러 가겠다고, 앞으로는 절대 아무도 내 과거를 알지 못하게 하겠다고, 나는 흠없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우리는 집을 옮기고 학교를 옮기고 이름을 바꿨다. 나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이 부끄러운 과거가 친구들에게 들통나고 말았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기 때문에 선과 악도 순수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나를 비웃고 용납할 수 없는 모욕적이고 비하하는 말들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저항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마치 유령처럼 나를 따라다니며 떨쳐낼 수도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올가미처럼 점점 더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무감각해졌고 그렇게 대학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런데 그놈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다. 이게 공정한 일인가? 여러분, 이게 공평한 일입니까?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그놈입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묻겠습니다. 저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힘껏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기록을 담당하는 여성 경찰관의 눈가가 붉게 달아오른 것을 보고 나는 목이 메어 그녀에게 물었다. 경찰관님, 제게 말해주세요. 이게 공평한 일인가요? 옆에 있던 리 대장이 가볍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복수를 위해 이 아이들에게 손을 댄 거냐? 이게 그들에게 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하냐? 그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일 뿐이다. 그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입니다. 물론 저도 그들이 어린 아이들인 걸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소녀는 유치원에서 다른 여자아이들의 바지를 함부로 만지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니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두 번째 소녀는 여자아이들에게 고의로 물을 뿌리고 다른 사람들이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합니다. 세 번째 소녀는 다른 여자아이들의 치마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이 가릴 것도 없이 있는 모습을 보며 재미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가장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들이 아직 어린아이라고 변명하며 그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범인입니다. 나는 화가 나서 탁자를 내리쳤다. 죽어 마땅하다. 그들 모두 죽어 마땅하다. 정예, 후회하지 않나? 리 대장이 화가 난 나를 보며 조금 아쉬운 듯 물었다. 그렇지, 내가 후회하냐고. 나는 입가를 비틀며 웃었다. 내가 후회해야 할까? 나는 모르겠다. 여기는 에이야 구만의 유튜브 채널이에요.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